그러면 환자가 움직이면 약이 적은가 보다, 그럼 약을 더 줘 하시겠죠. 강남에서 1년에 한 명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과량 투여가 됐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한 성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더블보드 전문의 문신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프로포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인들,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최근에 류아인 씨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뉴스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는 마취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없었죠. 환자가 아프면 그냥 꾹 참고 절제수술이든 절단수술이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1700년대에 아산화질소 가스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웃음가스라고 그걸 불렀었는데, 그게 지금도 쓰고 있는 마취제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마취 가스가 먼저 나왔었고,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그것보다는 훨씬 나중에 나온 약이죠. 이게 처음 개발된 게 1973년이에요. 만드신 분은 영국의 존 글렌이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이분이 계셨던 곳이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라는 연구소예요.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라는 데가 지금 어디냐면요, 아스트라제네카예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아스트라라는 회사랑 제네카라는 회사가 합해져서 생긴 회사거든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프로포폴 약이 가장 먼저 출시된 프로포폴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도 많이 나오게 됐고, 제네릭 약품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동국제약에서 나오는 약이 제일 유명한데, 환자분들도 이름을 알고 계실 정도예요. 프로포폴의 앞에 두 글자 프로만 빼서 포폴이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프로포폴이라는 약이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건 뭐냐면, 향정신성 할 때 그 향이 방향할 때 그 향자예요.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좀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약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제품은 독일의 비브라운사에서 나온 프로포폴이라는 제품이고요. 사실 여기 담겨 있는 거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우유를 좀 담아봤어요. 프로포폴 이라는 약이 왜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나올 수밖에 없냐 하면, 물에 거의 녹지를 않아요. 이 처음 개발이 됐을 때 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리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인가 밖에 안 녹았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밀리리터당 10mg이에요 마이크로그램하고 밀리그램은 1000배가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걸 만약에 주성분을 프로포폴을 물에 녹이면 1리터에 100 몇십 마이크로그램 밖에 안 녹는 거죠. 어떻게든 다른 이제 용액에 녹였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절한 원료로 쓰이는 게 레시틴입니다. 계란의 난황이죠. 대두유 이런 것들에 녹여서 만들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프로포폴의 색깔은 이렇게 하얀색이 아니고, 그 프로포폴을 녹이기 위한 용액의 색깔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우유주사 처럼 불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난황 이런 것들은 세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일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죠. 물론 수술에 의한 폐혈증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수술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폐혈증이 생기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유독 특정 기간에 폐혈증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프로포폴의 오염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꽤 크다는 걸 시사하죠. 그래서 관리가 그만큼 까다롭고, 의사 입장에서도 냉장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확신이 없는 프로포폴은,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그러면 그냥 바로 폐기를 할 겁니다. 그만큼 사람 몸에 이 잘못된 프로포폴이 들어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포폴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재우는가? 우리 몸에서 의식을 조절하는 데에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가바라는 거예요.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이라는 건데요. 이 가바라는 것의 리셉터, 수용체가 항진이 되면 의식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바 수용체를 항진시키는 쪽으로 가는 약물들이 전부 다 의식을 좀 가라앉히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알코올도 일부 작용해요.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왜 프로포폴을 썼을 때 용량이 많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가바 수용체라는 거에 알코올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위치에 붙는 건 아닌데 교차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한 가지 약물에 내성이 생겼을 때 그 비슷한 다른 약물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때문에 가바 수용체가 내성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프로포폴도 같은 수용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교차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이 프로포폴 자체가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간에서 대사가 될 때 대표적인 효소가 있어요.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인데 만성적으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 효소가 항진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약물의 대사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수면 마취제가 필요할 수 있겠죠.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 또 부분 마취, 마취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취의 범위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그건 전신 마취, 제너럴 아네스테이지아와 부위 마취, 리저널 아네스테이지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돼요. 부위 마취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죠. 완전히 말단 부위만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국소 마취라고 해요. 로컬 아네스테이지아. 그 다음에 요 국소 범위는 아니지만 그 범위를 포함하는 신경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신경 차단, 너브 블록이라고 해요. 그거 말고 그냥 몸 전체를 마취하는 거. 몸 전체를 마취하려면 당연히 의식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전신 마취라는 건 원래 원칙적으로는 4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의식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안 아파야 돼요. 통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운동,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네 번째는 무반사, 반사작용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조건이 전부 다 충족이 되는 게 완전한 전신 마취라고 할 수 있는데, 수면 마취라는 말은 사실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진정 마취라는 말이 오히려 더 의학적으로는 맞는 표현이에요. 환자분과 의료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의식을 어느 정도만 진정을 시켜서 원활하게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취를 범위로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의식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경도 진정,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전신 마취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그 4가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가 경도 진정이고 어디까지가 중등도인지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서로 넘나듭니다. 특히 프로포폴로 마취를 하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세라피틱 윈도우라고 하죠. 어떤 약이 있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농도 이하에서는 아예 효과가 안 나오고 어느 정도 농도가 넘어가면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그 사이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안전역이라고 하는. 근데 그 영역의 농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약이에요. 프로포폴은 짧은 시술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긴 수술을 만약에 프로포폴로 진정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타겟 컨트롤드 인퓨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학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마취를 할 때 이렇게 쭉 뭐 기계 같은 거에다 달아놔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삑삑거리면서 뭐 이렇게 쭉 약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로 해서 약동학적인 모델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 키와 몸무게와 체표 면적을 봤을 때 계산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서 혈중 농도 얼마, 이펙트 사이트에서의 농도를 얼마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프로포폴이 들어갔다 멈췄다 들어갔다 멈췄다 들어갔다 멈췄다 하면서 맞춰야 돼요. 그걸. 근데 조금 솔직한 얘기를 드리자면 마취 통증의학과를 전공을 하지 않으신 선생님이라면 아마 이런 게 있는지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과 선생님들을 낮춰보는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고 마취라는 영역이 특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내시경 받으시러 가셨는데 끝나고 나서 회복실 나왔는데 그 내시경 하셨던 선생님이 근육 이완제를 그냥 투여를 해버린 거예요. 그 근육 이완제가 온몸을 마비시키는 근육 이완제였던 거죠. 통증 조절하는 근육 이완제가 아니고.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약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과량 투여가 됐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기도 폐쇄입니다. 기도 폐쇄. 기도가 폐쇄되는 비율이 다른 약에 비해서 높아요. 이 약의 큰 단점이에요. 그러면 기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최근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니고 같이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또 내지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다른 병원의 경험을
듣게 됐어요. 뭐냐면 이제 임상 경험이 없는 이제 의과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제 필드에 나오신 선생님들도 밖에서 수면 마취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환자가 움직이면 약이 적은가 보다. 그럼 약을 더 줘. 하시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이프티 마진에서 이 약이 넘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호흡곤란입니다. 그러면 호흡곤란이 왔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처가 여의치 않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게 완전히 몸에 배 있어야 돼요. CPR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의사 중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내가 CPR을 해봤느냐 아니냐 이거는 상당한 경험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이기도 해요. 이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인턴이 됐을 때 처음 CPR을 쳤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CPR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지금 이 상황이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는 게 늦어요. 지금 이거는 CPR 상황이다. 빨리 사람을 부르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 판단이 진짜 1분만 늦어도 한 3분만 늦어도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기도 확보도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물론 모형을 두고 인투베이션을 안 해본 의사는 없을 거예요. 의과대학 술기는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습 때 옆에서 보셨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혼자 남겨진 의료진인데 기도 확보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상당한 임상 경험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위 말해서 바이탈을 다룰 수 있는 의사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수면 마취를 했을 때, 진정 마취를 했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원래는 2014년까지는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진정 마취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하게도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 진정 마취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2014년부터는 아예 이제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 이름이 이제 비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을 위한 진정 마취 지침이에요. 아쉽지만 진짜 우스갯소리라는 말을 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강남에서 1년에 한 명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반드시 수면 진정 마취 또는 전신 마취를 받으실 때는 그 병원에 경험 있는 의료진이 있는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데에는 프로포폴의 빠른 회복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약은 반감기라는 게 있죠. 원래는 마취제도 다 반감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약이면 그 농도에서 대사돼서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반감기라고 하는데 그냥 반감기랑 조금 다른 개념의 반감기가 있어요. 상황 민감성 반감기. 그게 뭐냐면 상황에 영향을 받는 반감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약이 있어요. A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한번 딱 투여를 했는데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이거는 컨텍스트 센시티브 하프타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약을 쭉 주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동안 주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딱 끊었어요. 그 상태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이게 상황 민감성 반감기예요. 대부분의 약들은 상황 민감성 반감기가 주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올라가요. 근데 프로포폴은 신기하게도 컨텍스트 센시티브 하프타임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쭉 주입을 하더라도 반감기가 증가가 되지 않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내가 수술을 1시간이 될지, 이 수술을 예를 들어 30분으로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수술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주입하다가 약물을 중단하더라도 반감기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폴이라는 약이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 하나의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약간의 오해들이 있고, 넓은 범위에서 보면 몸에 안 좋지 않냐, 특히 치매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이 기억상실을 일부 일으키는 걸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역행성 기억 상실은 아니고, 역행성 기억 상실이라는 거는 뭐냐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약을 투여하기 이전의 기억까지 상실이 되냐,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이 약이 작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바 리셉터, 거기에 이제 알코올도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코올은 만성적으로 섭취를 하시게 되면 뭐 치매라든지 기억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심증적으로는 뭐 비슷한 계열의 어떤 작용을 하는 약들이라면 다 그런 걸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말이에요. 이제 반복해서 수면 마취 또는 프로포폴을 투여를 받더라도 특별히 치매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몸의 어떤 부분이 망가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된 바가 없고요. 프로포폴 주입 증후군, 프로포폴 인퓨전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중환자실에서 프로포폴로 장기간 진정을 했을 때는 몸의 주요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쓰는 정도의 용량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포폴이라는 약 자체가 유명해진 게요, 사실 2009년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했어요. 실제로 그 마이클 잭슨 집에서 발견된 양이 100ml예요. 100ml.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병 하나가 50ml거든요. 전신 마취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60kg 기준으로 성인으로 했을 때 이 50ml 정도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에 들어가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라고 하면 1시간 이상 마취를 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그 마취라는 게 자극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수술 상황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황이면 요구량이 훨씬 낮아지죠. 그러니까 100ml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람을 몇 시간을 재울 수도 있는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약이 왜 이렇게 남용의 위험성이 있는가는 도파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도파민은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을 일정 양을 생산하도록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고 있어요. 도파민 양이 많아지면 이 도파민을 조금 더 적게 생산하고 조금 더 소진을 하게 되고, 도파민 양이 적으면 조금 더 많이 생산하고, 어느 정도는 항상성이 유지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포폴을 투여를 하게 되면 도파민이 많이 생산이 됐을 때 그것을 덜 생산하게 하는 도파민 억제 회로를 이 약이 억제시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도파민 농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황홀감, 좀 좋은 기분, 뭔가 붕 뜬 기분이 될 수도 있고요. 성적인 해방감이 될 수도 있고, 푹 자고 일어난 느낌도 이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프로포폴을 남용하는 게 첫 케이스가 보고된 게 아마 미국에서 보고가 됐을 텐데 의료진이었을 거예요, 의사. 이건 프로포폴 뿐만이 아니고 이제 약물 중독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마취과 의사가 그렇지 않은 과 의사에 비해서 중독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견물생심이란 얘기예요. 자꾸 보다 보면 호기심도 생길 수 있고 이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들 수 있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거는요, 신체적인 중독 증상은 보고가 돼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약들 같은 경우에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손이 떨린다든지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근데 프로포폴은 심리적인 의존성만 있고 신체적인 의존성은 보고가 돼 있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마음을 컨트롤할 수만 있으면 몸이 못 버텨서 중독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프로포폴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수면 진정 마취라는 게 꼭 프로포폴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프로포폴하고 다른 약들을 병합하기도 하고요. 진정제가 프로포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있고, 다만 이제 그 약들의 특징을 좀 임상 경험에서 다 경험을 해보신 선생님들이 수면 진정 마취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통증을 진정제로 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자가 막 움직이는데, 막 아파서 움직이는데 약을 줘서 막 호흡이 떨어지고 이러면 시술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마취는요, 최소한의 진정제와 최대한의 진통제입니다. 환자가 가장 안 아프고 가장 적게 잘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마취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는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프로포폴 단일 약제로는 마취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좀 다른 컨셉으로 프로포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취에 대한 생각이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나 저희 편집자께서 확인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